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닥터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찬승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사실 최근에 큰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거든요. 일단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영어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래서 줄여서 PTSD라고 말합니다. 이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정신적 외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걸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당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직접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도 이 외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그리고 압도적인 부담을 주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하고 대처하고 있는 능력 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거의 그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마비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그러한 외상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갖게 됩니다. 이걸 심리적인 외상, 그리고 심리적인 외상으로 인한 장애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나 어떤 경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누구나 이런 심리적인 외상을 사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외상은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흔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나 전투에 노출된 경우, 군인들이 예가 될 거고 또 전쟁터에 말려들게 된 민간인이 그 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동기에 성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우, 이것도 이제 심리적인 심각한 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 테러 사건의 피해자도 이런 외상의 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적이나 혹은 신체적인 공격을 당한 피해자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태풍, 홍수,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발생했던 쓰나미, 지진 등의 피해자도 이런 자연재해 피해자도 외상의 피해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런 일을 다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런 외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환자가 된다거나 모두가 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 간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병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을 발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로 나누어 보면 외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그 외상 그 자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상이 발생한 후에 그 사람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외상 후 요인 등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까? 네, 외상과 관련해서 이 장애로까지 발전되는 경우에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에, 그리고 심각하게 다친 사고일 때, 그리고 경험한 외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기간이 아주 긴 경우에, 그리고 그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 또 가족이 위험에 빠져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 그리고 외상을 경험할 때 울부짖거나
몸이 떨리고 구토가 있었던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그 사람을 힘든 외상으로 몰아가는 건 그 당시에 아무도 주변에 없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을 느꼈던 경우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잘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립감이라든가 이 압도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이 외상, 어떤 성폭력이나 이 전쟁, 재해에 나는 압도당했고 나는 아무것도 나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무기력감을 경험할 때 가장 많은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외상적인 사건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일생 중에 남자는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네. 그리고 여자는 50% 정도,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네. 이러한 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자와 남자가 경험하는 외상의 종류가 차이가 있는데요. 여자는 이 성적으로 성폭력이나 아동기의 성적 학대를 이러한 외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반면에 남자는 어떤 사고나 또 신체적인 폭력, 또 전투나 재해를 외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모든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사건을 경험한 여자의 20% 정도, 그리고 남자의 경우 8%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 인구로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유병률,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한 번이라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 확률은 약 7.8%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그렇다면 걸릴 확률은 3.9%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평생 유병률을 비교를 하면 여자는 10.4% 정도, 그리고 남자는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격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성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요인은 주로 내향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절망감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외상적인 충격에 사실은 약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외상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도 이걸 밖으로 도와달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사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거나 이를테면 최근에 발생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물론 도와야겠지만 네. 그런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조용히 안으로 뭔가를 사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질환이 아니고 마음의 병인 거네요. 그렇죠. 이 외상 후에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 멍하다거나 네. 분노한다거나 우울한다거나 울부짖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질병이 아닙니다. 네. 이건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여야 되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발생을 하면 이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크게 3가지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외상 직후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을 비교적 해 나가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나서 잘 지내다가요? 네, 잘 지내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상적이었던 그리고 위협적이었던 사고가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사고 장면 또 외상 장면이 있는 그대로
악몽의 형태로 꿈에서 재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상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속적인 과민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씩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재경험 증상은 외상적인 사건을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고통스럽고 또 심지어는 꿈에 그 사건이 나타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외상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회상되면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서 식은땀을 흘리거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등의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일상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회피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외상이 떠오르는 그런 환경 자체를. 이것도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이 회피 반응은 외상과 연관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상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활동이나 장소,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참사가 배라는 이동수단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걸 직접 당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배라는 교통수단을 앞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끔찍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차를 타거나 인도에서 차도로 가는 그 경계 또는 횡단보도 건널목을 건너는 것조차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성폭력을 끔찍하게 당했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 자체를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중요한 사항은 이 장소나 환경을 회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떠오르게 하는 대화 자체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심각한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꼭 좀 얘기를 들려달라, 얘기를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강요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근데 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다면 절벽을 피해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강도를 어떤 골목에서 만났다 하면 그 골목을 피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할 정도의 회피 반응이라는 건 꼭 그 장소와 연관되지 않은 곳까지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집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되는 일, 또는 어떤 아주 불량스러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병적인 회피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응이 좀 과하게 나타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과민 상태였습니다. 네, 과민 상태라는 건 심한 외상 이후에 항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느끼고 또 조마조마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과민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기가 어렵고 늘 위험하지 않을까 지나치게 살피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잘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또 심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이 해리 현상이나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심한 사람들은 환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꼭 그것만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황 장애나 우울증, 불면증 같은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특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이런 정신질환, 심리적인 문제에 더해서 알코올 의존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상적인 경험, 이 기억들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심리적인 외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가급적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병원 가면 이게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단은?
병원에 가서 할 가장 중요한 검사는 네. 자세히 그 경험과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상담이군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심각한 외상이라고 하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추락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뇌를 다치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심리적인 원인이 없이도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멍하거나 좀 바보 같아 보이거나 해리 증상을 보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통해서 뇌 손상이 있지 않은지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뭐 간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한다든가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문의와 1대1로 만나서 자세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또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너무 헷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의 문제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는 Acute Stress Disorder, ASD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하지만 사고 4주 이내에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심리적인 외상을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하면 처음 나타나는 반응은 해리 증상입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멍해지고 네. 반응이 없어지고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외상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해리 증상과 함께 재경험이나 회피, 또 과민성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사고 후에 4주 이내에 나타나서 2일 이상 지속될 때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만약 4주 이후에도 계속되고 나타난다면 네. 이러한 경우에 그 진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바뀝니다. 기간의 문제군요. 네, 그렇죠. 비슷한 질환인 거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거 치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는 크게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정신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정신치료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치료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걸 다시 인지치료와 노출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그 사람이 경험한 정신적인 외상이 그 여파가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바꿔놓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연상들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노출 치료의 목표는 사고 기억에 대해서 공포를 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노출 치료라는 건 그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또는 회피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외출을 못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집 밖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 문 앞에 한 발짝,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골목길에 한 발짝, 그리고 인도에 한 발짝, 그리고 횡단보도에 한 걸음. 그래서 길을 건너보고 또 차를 타보고 하는 것이 점진적인 노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러한 치료들은 사실 이제 외상이 발생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갑작스러운 외상을 당한 경우에 이 사람은 교감신경이 너무나 흥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응급 조치에는 이완요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완요법이라는 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응급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응급치료법일 뿐만 아니라 이런 노출치료나 인지치료를 할 때도 잘 이용이 되곤 합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네. 그리고 왼손을 복부, 배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숫자는 435입니다. 그래서 4는 숨을 들이쉴 때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은 숨을 다 들이쉬고 그 숨을 참고 멈추고 있을 때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5는 그 숨을 천천히 뱉을 때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가슴과 배에 얹는 이유는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배 부분만 움직여서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세면서 숨을 참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할 때 긴장이 이완되고 그 긴장이 이완되는 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상을 당해서 급격한 긴장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교감 신경계가 너무나 심하게 흥분을 하게 돼서 네. 그 사람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의 긴장을 어떻게든 풀어주는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이 사실 이제 말도 해주고 뭐 안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효과적이지만 이완요법을 실시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없을 때 나 혼자 좀 진정시킬 때 도움이 좀 상당히 많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이런 이완요법은 사실상 뭐 여러 군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도 또 두통, 또 어깨 결림 등 이런 긴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전문적인 어떤 수련이나 어떤 과정을 밟지 않아도 네.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넷을 세고 또 들이쉬는 숨을 참으면서 셋을 세고 숨을 내쉬면서 다섯을 세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만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연습해 놓지 않으면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 앉아 계시다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흡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앞서서 인지행동치료법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약물 치료도 이제 병행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전통적으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완전히 심리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신건강 의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것이 뇌에 어떤 생리적인 변화를 주는구나라는 걸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롭고 이 재발을 하거나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약물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약물은 항우울제의 하나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이걸 영어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줄여서 SSRI라고 하는데요. 이 계통의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는 원래 그 이름 그대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됐지만 이후에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또는 여러 가지 불안장애, 또 생리전 긴장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SSRI가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동반되는 불안이나 공포, 또 충동적인 경향 등을 조절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러면 이제 총 치료 기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이 사실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할 당시의 증상의 정도나 호전되는 양상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어떤 치료 기간, 평균적인 치료 기간을 말씀해 달라 하시면 6개월 정도 치료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6개월. 네. 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외에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있다면 치료 기간은 1년 이상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치료를 길게 받으면 더 좋은 겁니까? 재발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건가요? 네, 모든 치료는 충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신 분들 또 불안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기로 한 이상 그 증상이 어느 날 없어졌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사실은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강이 범람을 했다면 그 범람을 한 강물이 흘러간 흔적으로 깊은 도랑이 생기고 집안을 다 휩쓸었겠죠. 근데 강물이 이제 말라서 더 이상 강물의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재난을 복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 마음 또 우리의 뇌의 평형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를 바라보는 옆에 그 주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예를 들면 환자는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을 못 씁니다. 그리고 당장 아픈 거에 화가 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조차를 신경을 못 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환자 또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결심 같은 걸 해야 할 텐데 상담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혼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라면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이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상을 당한 사람들, 큰 사고, 재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네, 행동을. 그렇죠. 네. 그리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환자에게요? 그렇죠. 네. 나쁜 영향이라면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겁니다.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공감인가요? 공감입니다. 네, 아. 그렇죠.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이해하고 나누고 들어주는 것인데 네. 동정이라는 것은 이 사고나 외상을 당한 사람을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끔찍한 일을 당한 저 사람이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 어딘가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다행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동정의 말들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네. 뭐 세상을 떠났거나 끔찍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이게 다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한다거나 네. 다 끝난 일입니다 라고 말해준다거나 네. 그 사람이 너무나 측은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기운 내세요. 네.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고 해치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슬퍼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무기력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라는 말은 당신이 지금 이런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내가 더 이상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라 하고 강요하는 말입니다. 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슬픔을 느낄 만한 시간과 또 권리를 우리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슬픈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신의 뜻이라거나 뭐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거나
빨리 잊으라거나 이런 말보다는 당신 얼마나 슬픈지 내가 좀 이해가 간다. 조금 더 나에게 얘기해 달라.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느냐 하고 이런 공감을 표현하는 말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표현을 해주면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준다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이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인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러면 어느 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옳고, 또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그 병원을 찾아가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가까운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센터들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 간단한 정리 및 한마디 당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엄청난 재난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분노, 애도를 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인간의 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통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음악을 듣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끔찍한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역경이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분노, 또 불안, 절망감, 불면증 같은 고통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분석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치료자란 함께 체험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고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외상을 겪은 사람 옆에서 조용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이 고통을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을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의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이란 이 덜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대처 능력에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은 환자보다는 주변 분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환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정신적 외상으로 좀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차분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로 한마디로 동정 아닌 공감의 마음으로 좀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찬승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